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여야가 지금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여야 주말에도 공방을 계속 이어갔죠?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맡기는 것이 윤 대통령의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언론장악 기술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히겠다는 불통과 독선의 대국민 선전포고는 국민의 분노를 부를 뿐입니다. 어린아이 때 쓰듯 그저 자신들의 코드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놓고 정쟁판으로 몰고 가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거대 야당의 횡포가 도를 넘었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이제 야당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장악 기술자, 이 아주 좀 격한 표현이었습니다.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야당의 비판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어도 민주당이 방송장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별로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민주당이 여당일 때 한 6년 전에 집권하자마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당 되자마자 워크숍에서 2017년 8월을 기억하는데요. 당내 워크숍에서 언론장악 문건을 배포하면서 어떻게 해서 방송을 장악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바로 6개월도 안 돼서 모든 게 현실화됐습니다. 네. KBS 사장, MBC 사장 결국 다 바꿨고요. 근데 결국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은 법원에 의해서 무효로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방송장악을 몸소 실천했던 민주당에서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느냐.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시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방송사 사장으로 앉히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 이후에 방송 3법을 개정하기 위한 민주당의 움직임이 딱 멈췄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이라는 거. 정부, 특히 방통위에서 방송사 사장을 추천하는 그런 제도를 없애자는 뜻으로 갔었는데 집권하자마자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또 하자고 합니다. 하면서 민주당의 입김을 더 세게 내기 위한 장치까지 얹어서 지금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했었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반성한 후에 뭔가 제도적 장치까지 고려해서 얘기하면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덮어놓고 공세한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위원장, 지금 윤 대변인이 얘기한 거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반면 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뭐 국민의힘이 주장했듯이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그대로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내정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대다수가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MB 정부 때 이미 언론 사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실은 국정원 댓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언론 프로그램까지 다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그 당시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주도해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 그 이동관 수석의 어떤 그 과거의 행태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고 자녀 학폭 사태의 은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인사 대상이 아니고 수사 대상인데 이것을 독립성과 중립성이 엄격히 보장돼야 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강행해서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인사 철학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거든요. 인사가 꼭 국정 철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가 뭐 예를 들어 한번 고쳐 쓰겠다는 인사이신지 아니면 한번 참여를 하게 되면 기회를 한번 주겠다는 인사인 것인지. 그러나 대통령실과 이동관 본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본인과 이동관 그 지명자가 적임자라고 합니다. 네.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그 운영 및 심의 법률에 보면 제10조에 보면요. 위원장 임명의 권한 6항에 보면 그 인수위 시절에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임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그 법률을 보면 위원과 위원장이 동일시한다. 왜? 위원장에 대한 임명 제한은 따로 법률에 근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이 위원장인 것이거든요. 이건 법률적인 해석에서도 위법하기 때문에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강행 의지는 있어 보이는 게 지금 읽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여론의 역풍을 걱정하는 분들도 좀 있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그동안 있어 왔죠. 네. 지명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달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뭐 아들의 그 학폭 의혹 관련해서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네. 결국 지나고 나서 물론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까지 간 건 아니지만은 언론의 혹독한 검증을 받은 결과 양측의 이 입장이 대립되고 정말 진실이 뭔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해명할 거는 다 해명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명박 정권 당시 한 15년 정도 됐죠. 당시에 뭐 언론 사찰이라든지 뭐 민간인 뭐 댓글 문제 이런 거에 다 이제 이동관 지명자가 연루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혹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법적 처리를 받을 만한 어떤 증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일단 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일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했던 어떤 일들을 연상시켜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방송 장악이라는 단어를 딱 정해놓고 지금 지명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대통령의 인사 철학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방송사 재승인 과정에 있어서의 평가 점수까지 조작했던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올렸던 그 인사 철학을 불과 얼마 전까지 실행했었던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방통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거세게 저항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고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검증해서 확인을 하면 된다라는 쪽의 입장이신데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보이콧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좀 뭐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사실은 이게 순서가 앞뒤가 안 맞던 것이요. 원래는 지금 1도 뭐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았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러면 정무수석이 가지고 있던 인사검증단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전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 문제도 하루 만에 본인이 자진 사퇴했고 그 당시에 법무부 측에서는 그것을 몰랐고 알았다면 임명하지 않았겠다,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 하나고 사퇴도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면요. 그 당시에 그 교감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소고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 화해를 위해서 확인 절차를 생략해버립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동관 저분이 실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천 탈락을 합니다. 공천 탈락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덮여버린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 특히 인사검증단에서 이 부분을 검증해서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이 부분은 오해다, 이 부분은 해명이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한 다음에 이동관 저분의 당시에 그 어떤 MB 정부 때 그 방송 장악했던 그런 시도 네. 그리고 그에 대한 뭐 해명 사과 그러면 이후에 해야 되는 어떤 철학적인 거 그걸 검증해야 되는데 이런 검증 자체가 없으면서 확인 없으니까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하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님, 지금 제가 한 질문은 이런 것들을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따져 묻고 확인해보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자리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능력, 비전을 보는 자리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수사 대상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인사검증단에서 1차적으로 걸러내주셔야 되죠. 예. 그 과거의 관행 보시면은 청문회 하고 나면 김용호 통일부 장관 사례 보셨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 자녀의 이제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폭 의혹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야당의 공격 포인트 중 하나죠. 야당은 이건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서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해소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럼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다룰 수 없으니까 미리 다뤄달라는 지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뭐 글쎄요. 인사청문회에서 뭐든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정순신 전 후보자의 아들 사태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는 아버지로서 뭔가 그 사태에 개입을 했다는 게 중요했던 거고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 학폭 관련한 의혹에 관해서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뭘 했다는 게 없어요. 그냥 학폭이 있었던 그분의 그 사람의 아버지라는 거 그 관련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인신공격성 그런 공격이 계속돼 있는데 예. 인사청문회 열어서 그럼 더 가혹하게 검증하십시오. 그리고 방통위원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아들 학폭과 그거 의혹에 불과한 것과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임무 수행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는 것도 그 청문회 과정에서 좀 밝혀주시길 바라요. 알겠습니다. 일단 청문회가 예정이 됐으니까 여야에서 어떻게 임하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저 수준인 29%를 기록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론도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전국 이슈에 따라서 약간의 이 진폭들이 있긴 하지만은 비교적 그렇게 어느 정도 격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라디오에서 한 인사가 이재명 대표 10월 퇴진설을 제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턱도 없는 찌라시 수준의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자가 상상력과 소설은 자유지만 그렇게 이제 남의 당을 상대로 소재로 해서 그런 식의 소설을 써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다. 자,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민주당 지지율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저 수준 29%로 지금 조사가 됐죠. 당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전해주세요. 예, 요즘 당 분위기는 사실 수해 복구에 전 당원이 이제 매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이제 혁신위가 한 달 정도 가동이 되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뭐 청년이 혹은 뭐 원내 이렇게 그룹별로 해서요. 그 혁신위에다가 혁신의 기본적이고 그리고 세부적이고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 그 혁신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어떤 상대성, 어떤 국민의 경쟁보다는 절대적인 신뢰를 다시 얻자 거기에 대한 노력을 매진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또 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이 여권 입장에서는 악재로 꼽힌 이슈들이 좀 있다라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 제대로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희에게 악재로 보일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민주당이 했는데 네. 그 문제 제기 과정에서 그 주장했었던 것들의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논리적인 정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국민들께서 민주당 주장에 그 잘못된 점 그것을 인식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네. 민주당에서 뭔가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공격을 했다면 저희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었겠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민주당에서 처음에 특혜라고 주장했던 그 땅값 상승 부분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다른 얘기만 지금 가지고 변죽만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보실 때 이 지리한 정쟁 과정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이것이 나타난 어떤 여론조사 결과일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 조정 사무총장이 뭐 소설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 같으면 저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뭔가 어떤 신호가 왔으면은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자세를 얘기해야 되는데 뭐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직도 민주당은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야기하면서 질서 있는 퇴진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4월 달에 보시면은 그 국민의힘 당대표의 고향 울산에서 민주당이 이깁니다. 1대1로 50%.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거든요. 네. 구미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민심을 얻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지율 흐름은 이렇게 변동이 있겠죠. 그러나 민심, 모든 것이 현장 목소리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심의 목소리를 들으면 민주당 부족하지만 국민의힘 절대 잘한다고 얘기하는 국민들 대다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그 사무총장이 왜 이렇게 그 찌라시 수준이다 이렇게 폄훼한 것은 시기와 방법입니다. 추석 지나고 나면요. 10월 11일 날 강서구청 또 재보궐선거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지지율 확인되겠죠. 그런데 이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사퇴한다는 거는 당대표의 역할로서는 그냥 무책임한 것이고요. 그리고 9월, 10월 들어가면 국감 있고요. 예산 심의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 특히 또 방법은 어떻게 전임 당대표, 물론 사퇴했다는 가정을 해서 후임을 지목하는
그런 공산주의 극화적인 전당대회 없습니다. 10월 사퇴설이 현실화되려면 지금 사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위해서는 최소한 2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시기와 방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찌라시 수준보다 못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 그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지율 하락 때문인지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 방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도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내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압축은 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거 분명 뭐 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퇴하고 안 하고는 이재명 대표의 자유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 엄중히 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된 게 지난해 8월 28일이에요. 네. 이제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남은 거의 이제 1년 다 됐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제1야당 또 국회 절대 과반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한 일이 무엇인가? 결국 본인 사법 리스크 덜어내기 위한 작업에 당력을 모두 집중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제 큰 선거 남아있지 않습니까? 총선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민주당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는 지적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내부에서도 조금씩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사법 리스크 10월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속영장 청구는 이제 가정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 검찰 자체가 본인이 구속 사유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에 네. 따라서 대응하면 되는 것인데 이재명 당대표는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이제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법 리스크와 사퇴설은 이게 같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